복을 발로 차버리는 자는 똑똑하나 재앙을 제 발로 업어오는 자는 지혜롭다. 때는 바야흐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 강원도 깊은 골짜기 노씨 할머니네 집은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빈곤 속의 사투 중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긁다 못해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고 어린 손자의 배꼽 시계는 눈치 없이 울려댔죠.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씨 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며 등에 업고 온 것은 산삼도 금덩이도 아닌 산만한 덩치의 기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습니까? 우리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저런 식충이를 데려오시다니요. 며느리의 절규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겉껍데기가 두껍다고 속까지 무거운 법은 없단다. 이 여인이 우리 집의 기둥이 될지 무덤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 기막힌 재앙이 어떻게 전설적인 복이 되었는지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해피마인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던 그의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로 함께 가보시지요. 과연 이 거대한 여인은 굶주린 이 집에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앗아갈 재앙의 시작일까요? 할머니가 여인을 눕히던 그 순간 여인의 소매 끝에서 번쩍이는 기이한 황금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덩치는 그야말로 집채만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었으나 흙탕물에 절어 있었고 살집은 두둑했으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노씨 할머니가 곰을 잡아왔다며 쑥덕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여인을 내쫓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씩씩거리며 묽은 죽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인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던 찰나 여인의 품속 깊은 곳에서 붉은 비단 쌈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늘고 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 황금 침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왕실에서나 쓴다는 물건이 아니냐?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닌 여인이 이 험한 산골까지 흘러들어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열쇠가 독이 든 열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이한 능력. 여인은 깨어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보리밥 세 그릇을 눈 깜짝할 새 비우는 모습에 며느리는 가슴을 쳤죠. 저러다 우리 집 거덜나겠네. 하지만 여인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재산이자 이 진사댁의 보물인 황소가 독초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의원도 포기하고 도살꾼을 부르려던 찰나 밥만 축내던 뚱녀 연하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가락이 소의 목덜미를 스치자 죽어가던 소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노씨 할머니만은 보았습니다. 연하가 황급히 소매 속으로 감춘 그 황금빛 침을 말입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할머니의 물음에 연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연하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닥칠 피바람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녀를 쫓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봄이 찾아왔지만 마을에는 향기 대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과 반점이 돋아나는 괴질이 창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문에 금줄을 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재앙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가장 구박하던 며느리 개똥 어멈이 가장 먼저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추워요. 너무 추워요. 펄펄 끓는 며느리의 몸을 안고 노씨 할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의원들은 역병이라며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관가에서는 역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전체를 봉쇄하고 병자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연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목숨이 위태롭지만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베푼 할머니와 며느리가 죽게 됩니다. 이때 할머니가 연하의 손에 붉은 쌈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살려야 한다. 과연 연하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상 앞에
다시 나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역병 환자가 있는 집은 모두 불태워라.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안방 문이 박차고 열리며 연하가 걸어 나왔습니다. 물러가라. 내가 이들을 고칠 것이다. 그녀의 기백에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포교대장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너는 주상 전하의 용체에 독을 쓰고 달아난 대역죄인 내녀 연하가 아니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던 여인이 임금을 시해하려 했던 대역죄인이었다니. 며느리는 공포에 질렸고 마을 사람들은 요물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다며 돌을 던졌습니다. 연하는 오라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오직 며느리의 안색만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을 살리려면 제가 남긴 약초를. 하지만 포졸의 발길질에 그녀의 말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광가 앞마당 형틀에 묶였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압송되어 거열령에 처해질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를 신문하던 포교대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대장 역시 마을의 괴질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살려다오. 제발. 방금 전까지 연하의 뺨을 때리던 그가 비굴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노씨 할머니가 흑투성이가 된 발로 달려와 연하 앞에 섰습니다. 연하야, 보거라. 저자가 너를 죽이려 한 원수일지라도 지금은 그저 숨이 넘어가는 환자일 뿐이다. 의원의 침은 사람을 가려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하의 눈에 이체가 서렸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쫓아낸 궁궐의 권력자들, 자신을 혐오하던 마을 사람들, 그들을 모두 살려야 할까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황금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침은 대장을 살릴 도구일까요? 아니면 원수를 처단할 무기가 될까요? 연하의 손이 공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죄인을 막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연하의 신비로운 기세에 눌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황금침이 대장의 명치와 인중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내의원에서도 금기시하는 죽은 자의 영혼을 강제로 불러온다는 구명신침이었습니다. 크어! 대장의 입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대장의 얼굴에 선홍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대장이 눈을 뜨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임금을 독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뽑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시술했으므요. 무지한 자들의 오해가 천재의원을 대역죄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장은 눈물을 흘리며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소.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대역죄인으로 수배된 그녀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가에서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역죄인 연하는 신문 도중 괴질이 악화되어 급사하였다. 시신은 전염 위험이 있어 즉시 화장하였다. 포교대장이 연하의 수배 전단을 불태우며 그녀에게 자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역죄인 연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덩치 큰 보살이라 불리는 명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씨 할머니의 집은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잇는 의원이 되었고 며느리 개똥 어멈은 누구보다 정성껏 약탕기를 다리며 연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궁궐의 비단 방석 대신 흙내음 나는 시골 마을의 툇마루를 선택했습니다. 임금을 고치는 손보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길가에서 주워온 재앙은 그렇게 한 가문과 마을을 살린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깨웠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의 소가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에는 원수를 자식으로 삼은 어느 선비의 기막힌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